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겪는 일이 아니면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직접 겪지 않아도 또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느끼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가득 담긴 상자 여러 개를 들고 걷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탐욕으로 상자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며 말리지만 다수의 사람은 한 번에 많이 옮겨야 효율적이라며 더 들고 갈 수 있다고 자꾸만 더 들고 가라 합니다. 지나온 길에는 계단이 있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뒤로 평지가 계속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긴 했어도 죽을 힘을 다해 넘어지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힘이 덜 드니까 좋을 거라며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돌뿌리와 깊게 파인 포트홀과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리막길이니 상자를 들고 가는 당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게 상자를 많이 들고 가면 위험하다. 앞이 보이지 않아 넘어진다. 넘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는 것일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야 한다는 사람은 배척하면서 별 문제 없는데 왜들 호들갑이냐, 넘어지라고 구슬하는 것이냐 라는 반응이 마땅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위험한가, 별일 없는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말 기준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쓰고 있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라 하면 외국인이 주식에 투자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증권하면 주식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이죠.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입니다. 그럼 증권이란 무엇일까요? 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종이입니다. 재산상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재산이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유가, 가치가 있는, 즉 돈이 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유가증권은 돈이 되는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돈이 되는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서 안전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양도, 이전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유가증권의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어떤 성격의 재산적 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폐증권은 일반적으로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 같은 화폐는 금권이라고 하며 증권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우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화폐가 큰 금액일 때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음과 수표입니다. 이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인 화폐증권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증권은 운송 또는 보관 중인 화물의 권리를 표시한 증서로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이 상품증권에 속합니다. 선화증권은 실무에서 BL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배의 상품을 선적하고 품목을 적은 서류이죠. 화폐증권과 상품증권을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채권증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창이라는 말은 표시하다 라는 뜻으로 앞으로는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보유를 인정하는 무형의 문서인 자본증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증권이라는 것은 자본증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인
주식, 채권 등을 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 투자 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상품증권보다 환금성이 높고 거래가 활발하며 배당이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상품권, 우표, 영수증 등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9월 말 기준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보는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에서 증권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순투자,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장 주식은 장내 거래 기준이고 상장 채권은 장내, 장외 거래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중 외국인은 7조 3,61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2조 5,090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9월에는 7조 3,61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9,050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코스닥 시장에서 5,450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는 2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채권 투자 동향입니다. 2024년 9월 중 외국인은 상장 채권 3조 6,300억 원을 순투자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8조 60억 원을 순투자하였고 9월에는 3조 6,300억 원을 순투자한 것입니다. 상장 채권 17조 5천억 원을 매수하고 5조 4천억 원을 매도하여 12조 910억 원을 순매수한 것이며 8조 4,620억 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3조 6,300억 원을 순투자한 것입니다. 채권은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증권 투자는 상장 주식 7조 3,610억 원 순매도, 상장 채권에서 3조 6,300억 원을 순투자하여 3조 7,310억 원이 순회수된 것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규모는 시가총액의 28.0%인 746조 9,4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대비 55조 1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 규모는 상장 잔액의 10.3%인 263조 4,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대비 4조 1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유 규모는 총 1,010조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중 주요 국가별, 지역별 외국인 주식 매매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는 미주 3조 2,030억 원, 유럽 2조 9,380억 원, 아시아 6,080억 원 순으로 순매도하였으며 국가별로 순매도 상위국은 미국이 2조 8,230억 원, 룩셈부르크 1조 5,870억 원, 영국 1조 2,520억 원 순이고 순매수 상위국은 프랑스 7,520억 원, 노르웨이 3,860억 원, 말레이시아 3,210억 원 순입니다. 다음은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주식 매매 및 보유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보유 규모는 미국이 297조 6천억 원으로 이는 외국인 전체에서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232조 1천억 원이며 전체 31.1% 수준이고 영국 75조 6천억 원, 룩셈부르크 41조 원, 아일랜드 28조 9천억 원 등입니다. 아시아는 109조 2천억 원이며 전체 14.6%이고 싱가포르 55조 5천억 원, 중국 15조 7천억 원, 일본 14조 6천억 원 등입니다. 중동은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2조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중 외국인 채권 순투자 주요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는 유럽이 4조 7,140억 원, 아시아가 5,990억 원 순투자하였으며 중동은 1조 9,470억 원 순회수하였습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118조 6천억 원이며 전체 45%에 해당하고 유럽은 87조 9천억 원, 전체의 33.4%에 해당합니다. 종류별로는 국채 1조 6,390억 원, 통한채 1조 5,610억 원 등을 순투자하여 9월 말 기준 국채 240조 1천억 원, 특수채 23조 1천억 원을 보유 중입니다. 국채가 91.2%에 해당하며 특수채는 8.8%를 보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외국인 채권 보유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채권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서 순회수가 일어났고 1년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는 순투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9월 말 기준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 48조 2천억 원을 보유 중이고 이는 18.3%의 비중입니다. 1년에서 5년 미만 채권은 3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97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채권은 가장 많은 44.8%의 비중이고 118조 1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사람 귀한 줄 모르게 되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해 붕괴하고 맙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데 사람이 사라지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사람이 귀한 줄 모르니 사람의 가치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이 하는 일 또한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하찮은데 어떻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의 가치와 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는 등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기업이 망한다,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사회에서 자기 자식은 최저임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자식은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시민이 죽어나가는 세상에서 출산율이 큰 문제다 한들 바뀌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늘상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하고는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 자본을 이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쉬운 일인가? 현실은 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을 호구가 되어 주식시장에 바치는 게 일상입니다. 돈은 세력들이 다 벌어가고 끝없는 물타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는 셈 치자고 했지만 없어지라고는 안 했는데 말이죠. 물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지요. 주식 투자는 왜 하는 걸까요? 경제적 자유? 노후 대비?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원초적인 까닭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유 자금이든 대출한 돈이든 자본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죠. 아니다, 나는 기업의 기부를 주식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주식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잦은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모회사에 투자했더니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신설하면서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더니 쪼개기 상장을 합니다. 모회사 가치평가는 하락하고 주식도 함께 하락합니다. 자본금을 모으겠다며 툭하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한국만 유독 낮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속을 위한 주식 저평가 상태를 선호합니다. 재벌들은 자식들에게 자회사를 나눠주고 서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윤 사취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미숙한 정책들 그리고 미숙한 대처들도 문제입니다. 공매도 문제, 증권거래세, 금투세 등 일일이 말하자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화면의 위쪽에 두 가지 중 왼쪽은 삼성의 지분도, 오른쪽은 현대자동차의 소유 지분도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카카오의 지배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눈이 아플 만큼 복잡하고 너무 많고 지면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낮은 지분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배당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지분이 낮은 소위 오너라는 자들이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내 유보금으로 돈을 쌓아놓고 그 자금을 지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고 각각의 자회사가 순차적으로 다 상장하고 각각의 상장 주식이 폭락했으니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모두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적 분할과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기업은 이윤을 고의로 낮추기도 합니다. 재벌의 자녀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윤을 사취하고 이윤율을 조작하는 것이죠. 이런 생태계에서 주가의 장기 우상향을 기대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화면 아래 왼쪽은 구글의 모회사인 복합기업 알파벳입니다. 수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나 단 한 곳도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투자자와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국가별 배당 성향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문제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한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영국 56.4%, 대만 55%, 프랑스 45.4%, 미국 41%, 일본 36%, 중국 31% 순이고 한국은 26.7%입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 배당을 유보한다거나 꺼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내 유보금을 쌓아 그 자금을 지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했던 많은 문제점,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살인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는 범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에 관해 또 그 처벌에 관해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몇 가지 주가 조작에 대한 뉴스 제목만을 가져왔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모피아들이 공범이 된 금융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으며 주가 조작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진정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벽가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이야기를 하면 방송에 나올 수 없을 테고 기레기들은 편집으로 다 잘라낼 테니 그 답답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같은 범죄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징역 6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불기소, 아예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세력을 형성하고 법조인쯤은 반드시 참여시키며 모피아들과 공모하여 주가 조작을 하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몇 천억, 몇 백억 이렇게 벌고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금융범죄 론스타 사건은 또 어떤가?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매각에 관여한 인물들, 산업자본임을 은폐한 인물들, 밑줄 친 인물들을 읽어보시면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부 요직에서 떵떵거리고 있고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한국 정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정부, 경제, 정치가 모두 생선입니다.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하급 효과는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시장 신뢰도가 추락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고 투자자 손실은 투자자를 떠나게 만들고 범죄의 재발을 불러오고 범죄 수익의 은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이 퍼져 있고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기업의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의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그런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번개가 같은 자리에 10번 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자와 주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오기란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5일 중앙일보에서는 코스피 3000이 자랑할 일인가 라며 3000이 넘은 코스피 지수로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는 것을 비난했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인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랑할 만합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 국가 신용 등급은 AA를 유지 중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지만 루머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국지전 위험 등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 나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로 2023년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부채뿐만 아니라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2025년에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수단은 금리 인하 하나뿐이고 부동산 부양의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을 위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지난 2017년 4월 13일에 쓰인 한 달 후 대한민국, 그 내용은 2022년 5월 이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머지않아 붕괴하고 맙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 천박한 사회는 당연하게도 천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사회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내가, 또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을 테니 참으로 공허한 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기준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